자, 그럼 피부 외용제에 쓰이고 있는 약들 한번 보죠. 우선 소독약이에요. 살균 소독하는 약으로 우리 약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테리마 에어로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천연 해수 성분이죠. 그죠? 성분 자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량 성분들이 들어있고 조심할 거는 뭐냐면 코 점막 회복하고 침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비강에다가 이렇게 세척하고 또 비강에 있는 점액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에 그러니까 가습하고 수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루에 2번에서 6번 정도 분무를 하는데 이게 후두로 넘어가면 후두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고 비아핀 크림은 방사선 치료할 때 쓰는 거니까 태고 뭐 다 아시죠? 살균 소독하고 발진, 피부 발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파논 원액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제, 항박테리아제인데 소독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조갑진균증에 이게 무좀에 하루에 2번 이렇게 바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블론은 뭐 그러니까 상처 소독하고 화상 치료할 때 보조로 쓰는 건데 0.1에서 1% 정도 수용액이나 알코올용액 이렇게 쓴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클로핵신 같은 경우에는 농가진이나 종기 같은 거 또는 외상이나 화상 이런 거 살균 소독할 때 쓰는 거고 크레졸 살균 소독제고 크록시놀은 물로 20배 희석해서 살균 소독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독용 에탄올 요거 이제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손이나 피부 소독할 때 쓰는 거고 점막에는 쓰면 안 돼요. 구강이나 점막 또는 이 피부 손상된 데는 쓰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금기고 주의하셔야 될 게. 과산화수소는 아프고 요오드는 안 아프고.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과산화수소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약 주세요. 뭐 요오드 팅크 주는 거 그죠? 이게 포인트니까 약국에서 이렇게 소독약 주실 때 밑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소독약들 우리 DB에 있는 거 다 제가 끌어와 봤는데 포타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일반 소독액에 비해서 자극이 덜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포타딘이. 그래서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오드 있으니까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갑상선 질환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셀손 같은 경우에는 비듬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쓰고 양은 2 내지 3mm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2, 3분 정도 있다가 씻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산 은액은 뭐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죠. 옥소린도 마찬가지고 솔박타액은 약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5mm를 물 25mm에다가 약 250ml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약 30ml를 희석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10리터에 15ml 욕조에다가 10리터에 15ml 정도 해서 이렇게 소독해 주는 거고 그죠? 단가드는 처음 2주간 주 2회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약 보시고 설명서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다음은 상처 치료하는 약이에요. 상처 치료하는 약들 우리 약사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상처에 어떤 걸 추천해 줄 거냐는 거죠. 그 기준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준이 중요하고 이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그냥 제품 가지고 정리하세요.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뭐죠? 콜라겐 섬유 생성을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탄성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루에 1~2번 정도 바른다. 외용제에서 보각제도 포인트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뒤에가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 횟수를 꼭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몇 번 바르라. 안약도 마찬가지예요. 안약도 하루에 몇 번 사용한다. 또 연고도 바르는 연고도 하루에 3번, 2~3번 여러 번 바르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1번 써야 되는 게 있고 다르잖아요. 약사님이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거 몇 번 써야 되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제품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비판텐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에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일광 피부염에도 보조 치료로 많이 쓰는 거고 하루에 1~2번 정도 바르는 거고 칼로덤 이거는 이제 피부 이식하고 할 때 특수하게 쓰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는 만질 일 없는 거고 냉동 보관하는 거고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약사님들 자주 만지는 거죠. 냉동고에 따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카덤 연고 요거는 대상 포진 후에 궤양 부분이라든지 요런 데 쓰는 거고
한 번에서 여러 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큼 바른다는 거죠. 카바덤 같은 경우에는 주입기 가지고 쓰는 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라센텍스, 뭐 혈관 신생을 촉진시켜 주는 거, 그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솔코세릴, 요거는 열상이나 그 동상, 그 다음에 뭐 방사선 궤양, 욕창 이런 데 쓰는 거고, 또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마찬가지로 욕창이나 화상 궤양이나 하지 궤양 같은 데 쓰는 건데, 분무하는 거, 그러니까 분무제로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 상처에서 한 5cm 정도 거리를 두고 분무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쓰는데 5번 분무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밴드가 있죠. 마데카솔 플러스 밴드 있고, 복합 빔판텐 있고, 그 다음에 스카벡스는 뭐죠? 흉터 제거하는 거죠. 그죠? 흉터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각질을 용해주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그 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롬빈, 그러니까 안티스롬빈 3의 작용을 강화해서 스롬빈을 불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피브리노젠에서 피브린 가는 요거를 차단함으로 해서 그 상처, 흉터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바르는 거고, 기간도 오래 발라야 되죠.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되고, 항생제 연고 마찬가지로 감염이나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스티모린은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이럴 때 쓰는 거, 용도 보시고요. 다음은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농가진이죠, 그죠? 농가진, 뭐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많이 접하는 게 농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랩토코커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허피스 있죠. 그 다음에 그 곰팡이 같은 거, 이렇게 피부에 감염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왼쪽 그 세 가지, 스트랩토코커스하고 그 다음에 허피스하고 티네아하고, 요거 세 가지가 가장 흔히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피부 감염증이고, 감염에 쓰이는 외용 항균제로는 바린, 그 다음에 데톨 있고, 데톨 뭐 엄청나게 그랬죠, 그죠? 피부 살균 소독하는 거고, 15ml를 물 250ml에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고, 그 다음에 크레오신 질크림은 이거는 그 생식기 쪽에 쓰는 거고, 허비백, 로카비오탈 1% 허비백은 그러니까 이 3기도 감염 쪽에 그 사용되는 국소 항생제인데, 또 외용 항균제로 분류돼서 여기에 지금 원래는 호흡기 쪽에서 봐야 되는 약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시딘, 겐타마이신, 뭐 마페크림 이런 거 있는데, 마페크림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러니까 화상, 2, 3도 화상, 되게 깊은 화상인 경우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쓰는데, 이게 두께를 1.6mm 정도 되게 좀 많이 넉넉하게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토로반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만지는 것 중에 하나죠. 처방도 많이 나오고, 농가진에 주로 쓰는 거고, 하루에 2-3번 바르고 열흘 정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외용 그 항생제 중에서, 항생제 연고 중에서 약국에서 제일 많이 만지는 거가 비판텐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박토로반은 하루에 2-3번 바르세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발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X 있고, 또 니트로퓨라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마이신 외용 약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진에 쓰는 거고, 알타고도 농가진에 쓰는 거고, 알타고는 한 5일 정도 써야 되고, 실마진이 화상에 쓰고 있죠, 그죠? 화상에 얘가 작용이 뭐냐면 그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작용해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살균 작용을 하는 거고, 화상에 일단 바르는 거고, 두께를 화상에 바를 때는 우선 피부를 보호해주고 방어벽을 빨리 만들어주는 거, 외액연고 다 마찬가지지만 한 2-3mm 정도 두께로 좀 넉넉하게 바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후시딘 밴드가 있고 연고 있고, 티로스겔은 그 골문 부위에, 그죠? 그러니까 피부 감염에 쓰는 거고, 외용제를 보통 우리가 개봉하고 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버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얘는 개봉하고 나서 한 3개월 이내에 써야 돼요.
이게 또 이해하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티로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고는 안약은 한 달인데 연고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버리는 걸로 그렇게 복약 지도를 하시는데 얘는 3개월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후시코트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복합제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하고 그 후시데게시드하고 복합되어 있는 거, 스테로이드하고 항균제하고 복합되어 있는 건데, 뭐 세균 감염이 우려되는 피부병 이런 거에서 쓰는 거고, 두세 번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노바손, 세레스톤 다 약사님들이 만지는 거죠, 그죠? 베노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진통 소염 작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벌레 같은 거 물렸을 때도 쓰기도 하고, 하루에 여러 번 바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시딘 히드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하고 옥시테트라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르티손하고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균 감염도 되고 가려운 데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서너 번 바르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스카큐 같은 경우에는 네오마이신에다가 스테로이드 들어있고, 그래서 상처 치료하고 피부 감염에 쓰는 거고, 더모베이트 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항생제에다가 또 항생제가 들어있고 거기에 스테로이드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습진이나 좀 잘 안 낫는 습진, 건선 같은데 적용할 수 있고요. 폴리마이신 B 같은 경우에는 화상 또 웨이도 감염, 그래서 1차, 2차 피부 감염에 주로 쓰는 거고, 캄비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레르기 또는 가려운 거, 염증, 또 원형 탈모에도 쓸 수 있죠. 스테로이드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마손 마찬가지고, 메가홀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같이 들어있는 거고, 잼잼 뭐 많이 만지는 약이죠. 자, 피부 상처에 쓰는 연고들을 쭉 정리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약 각각에 대해서는 약사님이 약국에 가지고 계시는 약 사용 설명서를 보시는데, 외용 연고제를 줄 때 이거 개봉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버리세요.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바르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또 양, 아까 앞에서 그림으로 제가 그 각각 부위별로 해당되는 양 참고로 하시라고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을 발라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손가락 이렇게 한 마디 정도 하면 이 손 전체를 바르니까, 요 손가락 한 마디 가지고 전체를, 이 손바닥 전체를 바를 양이니까 다른 부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1일 때 손가락 한 마디에 여기 1이니까 제일 쉽잖아요. 환자들한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연고를 설명해 줄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만큼이다 그러면 조금 발라서 이렇게 싹 발라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화상인 경우에는 좀 두껍게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작용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죠? 자, 요 그림은 피부 알러지예요. 피부 알러지는 습진, 그죠? 제가 앞서서 습진에 대해서 그 피부병 전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습진은 뭐냐면 타입 1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B셀이 관련되고 마스터셀이 관련된 거, IgE가 관련되는 거. 파트 1에서 공부했던 알러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피부에 나타나는 타입 1 과민 반응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그냥 몽창해서 총칭해서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려움도 있고 물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붓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에 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두꺼워지는 거, 태선화라 그러죠. 두꺼워지는 거, 비늘같이 생기기도 하고, 색소가 침착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뿌리가 타입 1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밑에 그 종류를 보면 접촉성으로 인해서 오는 게 있고, 알러지가 있고, 광알, 햇빛 알러지도 있고, 또 접촉으로 인한 두드러기도 있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뭐 물집, 건성, 주부섭진,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거의 공통적인 기전은 뭐죠? 그냥 타입 1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 이걸 쓸 때는 스테로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렵지 않게 하는, 면역 억제하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겼다, 또는 뭐 2차적으로 감염이 됐다, 그거에 따라서 복합제들을 이제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오른쪽에 그림이 보면
엘러지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타입 습진의 발병 기전을 그림으로 왼쪽에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알러젠이 들어왔을 때 그 알러젠으로 인해서 이런 병변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님이 습진을 이해하실 때, 습진은 한 가지 증상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건선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그냥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접촉성 피부하고 관련돼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 쓸 때 그 투명 매니큐어 얘기해 주라고 거 말씀드렸나요? 했더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접촉성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벨트라 또는 이미테이션 액세서리를 하게 되면 접촉하는 부위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사와서 피부에 접촉하는 부위에 투명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모양도 유지가 되면서 알러지도 안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약국에서 젊은 애들 오면 그런 설명 많이 해줍니다. 다음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하고 그러면 일반 피부 알러지하고 뭐가 차이냐 이거예요. 똑같이 IgE 생각하고 아토피 생각했는데 밑에 제가 막 복잡하게 이상한 말들 많이 써놨어요. 약사님 차분하게 참고로 보세요. 알러지하고 아토피를 구분하고 약사님 개념 정리하시라고 제가 써놓은 글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 단계하고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하고 오른쪽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만성으로 갔을 때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들을 뭐 사이토카인 관련된 사이토카인들 관련된 T셀 이런 기전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신 다음에 밑에 그 몇 가지 특징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뭐냐면 아토피는 결국 뭐죠?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lp1하고 Thelp2, Thelp셀이 관련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IgE가 물론 증가를 한대요. 뭐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근데 80% 이상에서 IgE가 증가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인성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IgE가 없는 상태에서도 IgE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기전이 있겠구나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Thelp1, Thelp2 셀 이거하고 관련된 기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의 그 제일 밑에 보면 화이트 더모그래피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피부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얘가 뻘겋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아토피 환자한테는 거꾸로 창백해진대요. 그런 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피부 온도도 낮고 창백해지고 또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 수축이 빨리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 증상들이 일반 알레르기하고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토피는 일반 알레르기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그 아토피 처방을 받아온 애기들이 왔을 때 복약지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극이 안 가게 관리하고 그 피부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뭐 병원에서 설명 들은 대로 잘 주의사항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 주셔도 되고. 근데 그 아토피 환자가 왔을 때 공감하는 자세가 진짜 필요한 게 아토피 환자들이 왔을 때예요. 특히 이제 아토피는 어릴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기가 특히 아주 그 유아들인 경우에는 자기 표현도 못 하는데 오로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밤새 운단 말이에요, 애가.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가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토피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가 오면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애를 잘 간호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아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면역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로 관리 잘 하는데 그대로 시킨 대로 하고 괜히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방법 하지 마세요.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냥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되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 애 밤새 울고 하느라고 직장 나가면서 애 보다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 아빠가 지쳐요. 감기도 잘 걸리고 나중에 병 생기고 또 스트레스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유전자 탓하게 되는 거예요. 니 탓, 내 탓. 이런 실제로 봤어요. 그런 가족들을 몇 가족이나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복약지도를 하실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오늘 앞에서 면역에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헬스케어예요. 약국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제가 YTN 강의에서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드렸는데, 아토피가 있는 아기를 케어해주는 부모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아기 간호도 잘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 환자에 대한 주는 약, 뭐 하루에 몇 번 바르세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환자하고 관련된 엄마 아빠의 건강까지도 약국에서 컨트롤 해줘야 진짜 단골 약국이 되는 거고 토탈 헬스케어를 하는 약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갔나요, 제가? 너무 가도 돼요. 앞으로 약국이 어떤 형태로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약사님들이 나름대로 설계하시는 건데, 저는 항상 기본 관점을 건강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건강을 보는 관점을 토탈 헬스케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육체적인 면, 시부모하고 고부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그 환자한테 만성 위염이 생겼을 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부 간의 체위가 잘못돼서 만성적으로 질염이 생기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 그거 어떻게 고쳐줘요? 병원만 맨날 다니게 해요? 깊은 상담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건강을 보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처방을 받아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어느 만성질환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만성질환은 주변의 보호자 또 환자 자신 용기를 내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멘트들이 필요한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알러지도 마찬가지고 습진에 쓰이는 게 이제 외용 스테로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용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전을 이 그림에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T셀로 가는 면역 반응도 스테로이드가 차단하고, 마스트셀을 거쳐서 밑으로 쭉 나오는 뭐 히스타민부터 해서 루코트라이엔 쭉쭉쭉쭉 나오는 이 B셀 관련된 이쪽 그 과정도 스테로이드가 차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작용 기전으로 면역도 억제하고 염증도 억제해주고 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는 거죠. 스테로이드 기전을 좀 더 깊이 있게 세포 수준에서 보면 세포에서 유전자 변환이 일어나고 또 정식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 이 단계에서 스테로이드가 얘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면역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억제하는 작용, 그런 기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용 스테로이드, 우리가 쓰고 있는 외형 스테로이드 제제를 보면 다 스테로이드죠. 그죠? 이거 뭐 한 개. 자, 봅시다. 그러면 아모타손 이거는 건선이나 습진은 광범위한 거죠. 그죠? 가려운 거 다 들어가는 거. 편평태선 하루에 한두 번. 제가 횟수 강조하는 이유가 상처에 바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제하고 또 항생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바르는 횟수가 다 달라요. 나중에 바이라미드나 아스클로브 같은 경우에 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용제는 바르는 횟수 꼭 내가 복약지도 하겠다. 이거 양사님이 기억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뭐 데마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흡진인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또 세 번까지, 데타손은 3번, 덱사덤은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바르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온 거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여기는 뭐 적응증 이거 아무런 표시 안 해놓고 그냥 그 성분하고 해당되는 약 이름하고 요거 몇 회 요거만 정리를 해놨는데, 밑에 티오바론 같은 경우에는 구강 세척하는 거거든요. 구강 세척하고 구강염이나 뭐 치연염 또는 수술 전후에 치료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스테로이드 연고 하나가 아니라 요 표를 참고로 하시고요. 약사님 약국에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포텐시를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뭐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리스트 이거 힘드니까 약사님 약국에 있는 약사님 정리하세요. 아,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설렁설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포텐시 제가 이게 자료 찾아놨잖아요. 또 제가 만든 저 옛날에 정리한 참고 자료에 보면 한글 문서로도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제일 센 놈하고 이걸 뭐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그 빌려온 자료 같이 이렇게 그 7단계로 나누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어찌됐든 제일 강력한 놈이 있고 중간쯤 되는 놈이 있고, 강력한 놈이 있고 그다음 중간쯤 되는 놈이 있고 제일 약한 게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한글로 해놓은 거, 요거를 보시고 제일 강력한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왼쪽 그래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베타메타손 0.05 요거. 이렇게 약사님 약국에 있는 성분 보시고 아 이게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확인해 두면,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딱 처방을 받아오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센 놈이에요, 약한 거예요? 이거 먼저 물어봐요. 이거는 정보화 편차 축소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화 사회에서 쳐보면 사용 설명서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연고의 뭐 부작용부터 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세한 내용들까지 쫙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물었을 때 약사님이 거기에 대응을 못하면 이제 뭐야 약사가 약도 잘 몰라, 아주 속된 말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거풀 물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대강대강 정리하면서도 전체를 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스테로이드 연구는 포텐시를 나눠요. 나누고 제일 약한 놈은 어떤 적응증에 쓰고 제일 강한 놈은 어떤 적응증에 쓰고,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제일 센 놈들은 뭐냐면 전신성이고 난치성일 때 쓰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써야 되겠죠? 전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국소적으로 아주 두껍게 된 난치성 부위에 이렇게 바르고, 태선이나 건선 뭐 이런데 국소에 쓰고 단기간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길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근데 포텐트한 놈들은 마찬가지로 난치성일 때 쓰는데, 얘도 건선이나 태선이나 또는 원형 섭진이나 루프스 같은 이럴 때 쓰고, 두꺼운 피부에는 좀 장기간 써도 되지만 얇은 피부에는 얘는 오래 쓰면 안 돼요. 피부에 따라서, 피부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등도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부 섭진이나 아토피 섭진이나 알러지 섭진 이런 데 쓸 수 있는데, 또 신경성 피부염에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얼굴에 사용한다, 얘를 짧게 사용해야 돼요. 그 짧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짧게 단기간 사용하는 거.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이 얘기라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아무 얘기 안 해줬는데 이거 하고, 약국은 약만 지어주는 곳이네, 뭐 내가 달라는 대로 약만 집어주는 곳이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꾸자고요, 제발 좀. 그래서 꼭 연고를 줄 때 오늘 지금 연고 정리하는 거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뭘 어떻게 하자, 그걸 하자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이유니까. 자, 중등도 되는 거는 약사님 약국에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중등도 등급을 딱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아 이거는 얼굴을 바를 때는 너무 오래 바르면 안 된다, 요거 포인트로 자동으로 그냥 약 들면 자동으로 복약제도 나오게.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거, 이게 이제 애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증일 때 쓰고 유아나 소아한 때 쓸 수 있는 거, 또 안면이나 사타구니나 항문 근처에 또 지루성 습진 뭐 요런 데 쓰는 거고, 폐쇄식 도포라는 게 뭐냐면 밑에 한글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아까 약을 바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싸바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전신 부작용이 난다, 이런 거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자, 스테로이드 포텐시가 있다. 성분에 따라서 이 강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텐시 제일 센 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거하고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센 거 복약지도 할 때, 제일 약한 거 복약지도 할 때 그 구분해서 약사님이 복약지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스테로이드 용량하고 제형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의 용량을 보면 한 번에 쓰는 용량이 부위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얼굴이나 목 같은 경우에는 한 1 내지 2g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일주일 용량으로 정리를 했는데 일주일 용량이 다 이랬어요. 쓰이는 부위에 따라서. 요 표하고 아까 제가 앞에 피부 외용제 그림에서 손바닥을 1로 봤을 때 이 각 피부 부위별로 적용하는 배수, 사용량의 배수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를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어른들 경우에는 요 정도구나.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은 안 하더라도 요 표가 여기에 있다는 거 정도 알고 복약지도 하시거나 궁금할 때 빨리 찾아보고 정리하세요. 자, 애기들 용량은 보세요. 일주일이나 또는 2주일간 사용하는 용량이 나이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양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 오른쪽 하단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주로 머리에 쓰는 거는 크림이나 로션을 주로 쓴다. 스테로이드의 강도는 제일 약한 걸 쓰는 거고, 얼굴에도 마찬가지 크림이나 로션을 주로 쓰는데 제일 약한 놈. 눈 주위, 더구나 눈 주위는 주로 크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약한 거 쓰고, 귀 크림이나 로션이나 젤 타입을 쓸 수 있는데 귀는 중등도 쓸 수 있고, 인체 각 부위별로 크림이 좋으냐, 연고가 좋으냐, 로션이 좋으냐, 젤이 좋으냐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테로이드의 강도를 어떤 강도를 쓸 수 있느냐 정리해놨어요. 보세요. 두터운 곳이라는 게 손바닥, 발바닥 뭐 이런 되겠죠, 그죠? 이런 두터운 곳에는 고농도 강성인 걸 쓸 수 있는데 연고제로 쓰는 거고, 손바닥, 발바닥 중등도나 강성 쓸 수 있고 연고 쓸 수 있고. 요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약사님 연고하고 크림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선택하세요? 이거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요 표를 다 보시고요. 어떤 부위에는 어떤 제형을, 외용제 중에서, 연고 중에서, 외용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강도를 선택해 줄 건가를 요 표를 참고로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는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니까, 그죠? 됐죠? 자, 다음은 우리 피부가 가려운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기전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피부에는 수용체가, 아까 저 앞에서 수용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 통증을 느끼는 놈, 감각을 느끼는 놈, 또 냉감, 온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는데, 통증을 감지하는 게 뭐예요? 근골격계 할 때 정리했던 노시셉터가 통증을 감지하잖아요, 그죠? 통증을 감지하면 퓨리셉터라는 거는 뭐냐면 히스타민이나 또는 기계적인 자극에 민감해서 가려움증을 감지하는 거예요, 퓨리셉터가. 요런 리셉터가 이 피부 근처에 염증이나 또는 뭐 상처가 나거나 병변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물질들, 위에서 지금 표시된 것처럼 프로테아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면 얘들이 감지를 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 통해서 뇌까지 가고, 뇌에서 다시 반응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 속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나 뭐 여러 가지 아민들 또는 누리오펩타이드 이런 걸 분비를 하게 되면 요거를 노시셉터나 통증을 감지하는 노시셉터나 또는 이 가려움증을 감지하는 퓨리셉터에서 감지를 하고, 이게 DRG라고 그러죠, 그죠? 도살루트 ganglion. 그러니까 척수하고 요 피부 근육이나 피부 말단에서 척수까지 이어지는 중간에 있는 요거 DRG라고 그러죠. 여기를 통해서 척수 통해서 뇌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통증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에서 제가 근골격계에서 통증 그러면 약사님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정리하자 그랬죠? 노시셉터가 이걸 잡으면 척수 통해서 올라가고 척수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는 것처럼 피부에서 통증뿐만 아니라 가려움증,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그리고 위에 보면 랑겔한스 셀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피부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그죠?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스트 셀하고 관련돼서 과민 반응, 그러니까 하이퍼센시티비티를 한 번 더 복습하시라는 의미에서, 참 너무 자주 얘기한다, 그죠? 시간 없는데.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약사님 혼자서 지금 공부하시는데 뭐 저도 혼자서 공부했고 우리 여유 있을 때 공부하는 거니까 자꾸 이거 저는 이제 머리도 자꾸 빠지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돼서 이번 정리하고 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약사님들이 정리해 주세요. 5년 뒤에는 약사님들이 정리한 거 제가 배울게요. 마스트셀하고 관련돼서 자, 외부에서 알러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B셀이
그러니까 안티바디를 만들고 마스트셀 딱 가지고 있다가 마스트셀이 다음에 또 똑같은 알러젠이 들어오면 분비해서 얘가 마스트셀이 깨지면 나오는 게 프로스타그란딘, 루코트라이엔, 온갖 사이토카인들이 주르륵 나와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자, 중간에 요 부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 가지고 온 거예요. 평활근, 혈관, 또 뭐죠? 뮤코스 글랜드, 그러니까 점막, 그 점액을 분비하는 곳, 플레이틀릿부터 시작해서 인체 여러 부위에서 이런 반응들이 마스트셀하고 관련된 이런 B셀하고 마스트셀 관련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게 인체 여러 부위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그 기전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위에서 봤던 그 B셀, 마스트셀 그거는 그냥 기본만 딱 보여드린 거고 우리 몸 안에서 여기저기 전체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때 아 여기 이런 데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조금 넓게 보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하시라고 이 그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외용 스테로이드 뭐 아토핀 요거는 습진 항히스타민제는 그러니까 외용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적으로 앞에 B셀, 마스트셀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에 대응하는 것들이니까 호흡기 알레르기에서 했던 항히스타민제 기전은 다 마찬가지죠. 아토피는 서너 시간 간격으로 바른다. 하루에 한 4번까지 물레업할 수도 있고. 칼라민 조심할 게 뭐죠? 칼라민 로션인 경우에 잘 흔들어서 바르고 그죠? 얘는 허옇게 남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두나 또는 바이러스성 또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기가 많이 가려워하는 그런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칼라민을 다시 바르게 돼요. 특히 아기가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 긁어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 연고를 먼저 바르고 한참 있다가 그 위에 이걸 발라주면 이거는 가렵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거 꼭 설명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반드시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바로 발라주면 아기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불이나 이렇게 닦일 수 있으니까 좀 딱딱하게 굳어진 정도, 마른 정도까지 된 다음에 잠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잠자기 한참 전에 발라주는 거. 아니면 잠들고 나서 발라주면 아기 이렇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기들은 특히 밤에 잘 때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알러지나 아토피나 뭐가 있든 가려움증이 있을 때 깨어 있는 동안에는 아기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아기야 이거 가려우면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고 엄마한테 가렵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아기한테도 가르쳐주고 엄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잠들고 나서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긁게 되니까 상처나고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칼라민 로션 이런 거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레 물렸을 때 쓰는 것들 있고 리카에이도 있고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 가렵지 않게 하는 약들을 발랐을 때 지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로 인한 그 감염에서 연고를 2가지를 쓴다. 그럴 때 주치료제가 이거고 그다음 얘는 가렵지 않게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 복약주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건선하고 아토피하고를 비교해 본 그림이에요. 자, 제가 면역 시간에 까닭없이 막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저는 그랬어요. 약국에서 아토피하고 건선하고 면역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일반 알레르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되게 나름대로 그 구분하는 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요 그림 하나로 딱 정리가 됐어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 앞에 면역할 때 막 T 헬프셀이 어쩌고 T 헬프 1, 2 막 설명드린 게 아토피는 일반 알레르기하고는 다르죠. 그죠? 일반 과민 반응하고는 다른데 얘는 T 헬프셀 2 타입이 관련된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스트셀하고 관련된 그런 면역 기전으로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건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주로 T 헬프 2 셀이 관련된 그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건선은 뭐냐면 T 헬프 1 셀 얘는 뭐죠? 사이토톡식 셀이죠. 그죠?
T헬퍼 1은 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성 면역, T헬퍼 2는 2니까 한 달이 더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해되실 거예요. T헬퍼 셀 2는 한 달이 걷는 놈이니까 얘는 B셀하고 관련돼서 저쪽으로 가는 거고, T헬퍼 1은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거, 세포성 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두 개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T헬퍼 1셀이 관련된 거, 얘는 그 아토피는 T헬퍼 2가 관련된 거. 요거 구분해서 이게 요 그림이 딱 예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건선의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피부에 T셀이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가 되고, 이 사이토카인들이 피부의 각질세포를 자극하게 돼요. 그럼 각질세포를 자극하면 각질세포가 과다 정식하게 돼요. 각질세포가 과다 정식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병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선은 뭐냐면, 건선의 증상을 보면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건선이 있는 일정 부위가 한꺼풀 더 이렇게 뭐 붙여놓은 것처럼 한꺼풀 더 이렇게 많이 자라 있다고요. 이게 각질세포가 과도하게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듬 형태로 각질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건선의 대표적인 그 모양인데, 그 그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뭐 팔꿈치, 무릎, 또 엉덩이, 머리 쪽하고 팔다리로 가고 전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손발로까지 번진다 그러네요. 이거 일단 국소 외용제를 바르고, 주로 비타민 D 제제들이죠. 그 다음에 경구용으로 전신 치료하고 광선요법을 주로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건선 환자가 왔을 때 이거 장기전이잖아요. 저는 면역 환자 오면 무조건 만성질환자든 뭐든 장기전이는 마라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라톤은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그냥 장기전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장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소 외양, 피부 자극이나 손상이 안 생기게 그걸 방지해야 되고,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같이 염증 질환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염증 질환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면역 반응의 결과로 건선에 소지가 있는 분들은 건선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염증 이런 거 안 생기게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스트레스하고 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면역은 스트레스하고 과로나 또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이게 피부든 우리 몸의 어떤 질병하고 연관이 있는 이유를 제일 서두에, 면역 쪽에서 서두에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엔도크리놀로지, 이 그 용어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건선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나 과로를 하게 되면 그게 건선을 더 악화시키거나 또는 일으킬 수 있대요. 결국은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영양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약사님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비행기가 날아서 양날개로 가는 것처럼 영양 균형 딱 맞추고 혈액순환 잘 되고 위장관에서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면 이 몸통에서, 그러면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산다. 그런 개념으로 항상 균형을 맞추는 거. 이제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는 뭐 집중적으로 비타민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게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예방이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필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다 해서 그 영양소들이 고르게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건선 치료 약물 요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죠. 안스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국소 치료하는 거고, 하루에 한 번 발라요. 한 번. 얘는 세포 정식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작용해서, 그러니까 ATP 합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 기전을 통해서, 건선이 뭐라고 그랬죠? 각질 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식하는 거. 그러니까 세포 정식을 억제하는 작용이고,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병변 주위에 보라색에서 갈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또 머리가 빨갛게 되거나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역적이에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잖아요. 약을 사용한 이후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결핵약에서 땀 색깔 변하는 거, 소변 색깔 변하는 것, 약들 쭉 해보세요. 오감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거,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욕조나 이런 데 착색이 될 수도 있대요. 이 약은. 그러니까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거. 안스린 같은 경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다이보넥스는 비타민 D 제제죠. 비타민 D3 수용체에 작용해서 피부 세포가 생성하거나 정식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하는 거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일주일에 바를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100g 이상 넘지 않게. 이게 포인트예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는 소리아 연고라고 그러죠. 요거는 비타민 D 합성 제제고, 마찬가지 얘는 하루에 두 번 바르는데 얘는 하루에 30g을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건선치료제에서 약사님이 건선치료제 딱 들었을 때 복약지도 할 때 이거 하루나 일주일에 허용되는 양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에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사이에 바를 수 있는 양이 있는 그 표 앞에서 봤잖아요. 자, 외용제 크게 더 그냥 단순화시키자고. 외용제를 쓸 때는 그냥 일반 상체 연고가 아니라 하루나 일주일에 바를 수 있는 양이 있다. 허용되는 양이 있다. 요걸 기준으로 딱 기억하시면 복약지도 할 때 이 수치는 기억이 안 나도 내 머릿속에 지금 이거 하루에 써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빨리 찾아서 보시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복약지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약사님은 젊으니까 다 외울 줄 모르지만 저는 이거 못 외워요. 그래서 포인트만 기억합니다. 열쇠만 딱 가지고 있다가 열고 나서 열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폴더만 딱 만들어 놓는 거죠. 타메드액은 두피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거고, 그래서 가렵지 않게 하고 살균 작용하는 건데, 이건 이제 건선이나 비듬 뭐 이런 데 쓰겠죠. 매일 하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하든지 머리를 물로 적신 다음에 이렇게 싹 도포하고 나서 문지르는 거. 문지를 때 어떻게 하죠? 손톱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샴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머리 감을 때도 두피를 막 이렇게 가렵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특히 목욕탕에서 땀을 빼거나 했을 때 피부가 되게 지금 이렇게 이완되고 이런 상태에서, 약해진 상태에서 손톱으로 긁는 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 상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하는 거. 이것도 약사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본알파 로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는 비타민 D3.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하는데 2, 3주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미올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놈이에요. 약을 바르고 나서 하루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야 돼요. 특이한 놈이죠. 그죠? 이거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치료기간은 4주 정도인데, 건선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1 내지 4g 정도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고, 치료기간은 4주고, 하루에 15g, 일주일에는 100g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연구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건선치료, 건선약 환자가 왔을 때 약사님이 포인트가, 자, 약국에서 나는 소아과 옆이야, 나는 정형외과 옆이라서 건선 환자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하지만 건선 환자가 약사님 약국에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처방을 받으러. 그때 근데 약사님 혹시 건선에 대해서 뭐 좋은 거 없습니까? 물었을 때 약사님이 이 연고를 일주일에 쓰는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딱 해주면, 관절염 환자가 왔는데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당뇨가 있는데요. 근데 당화 혈색소 수치는 얼마예요? 당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물으면 환자가 벌써 받아들이는 게 약사님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전체 약에 대해서 내가 만지지도 않는 전체 약물에 대해서 까닭없이 새로운 뭐 약리다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핵심적인 복약지도를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약사님이 상호작용이나 양력 관리를 하는 과정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환자한테 접근을 하거나, 이 약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게, 그게 의학 분업 시대에 약국 경영하는, 복약지도를 통해서 약국 경영하는, 약국 경영을 잘 되게 하는 진짜 중요한 방법이에요. 해봤으니까 거품 물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선치료제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일주일에 쓸 양이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평소에 자주 오는 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한마디 딱 해주면서
새로운 고리들을 복선을 깔고 새로운 상담, 의약분업 시대의 복약지도를 통한 새로운 상담 형태 이거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